이게 다 너 때문이야! 제발 놓아주세요. 너는 끝났어! 왜 이게 다 너 그럴까요? 때문이야! 영상 시작 전 구독과 너는 좋아요 끝났어! 한 번씩만 이게 부탁드립니다. 다 너 때문이야! 그리고 댓글로 한 너는 문장이라도 끝났어! 써주시면 진심으로 이게 다 감사하겠습니다. 너 때문이야! 32살 박미진.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댁에 들러 아침상을 차렸죠. 시어머니는 허리가 불편하셔서 부엌일을 힘들어 하셨거든요. 식탁 위에 따뜻한 된장찌개를 올려놓고 잘 익은 배추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항상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수고했네. 단 3글자였지만 그 말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미지는 아침을 차린 후 집으로 돌아와 쌍둥이 아들 준호와 준우를 깨웠습니다. 7살 형제는 매일 아침 싸우다가도 어린이집 가방을 매면 손을 꼭 잡았죠. 엄마, 오늘 급식 뭐야? 몰라. 가서 보면 알겠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빛식품 본사 15층 대회의실 오후 3시였습니다. 신제품 발표회가 한창이었어요. 미지는 마케팅팀 대리로서 6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자연담은 요거트는 100% 유기농 원유를 사용하며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벅 열렸어요. 김상호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58세의 그는 한빛식품을 30년간 운영해 온 오너였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딴 걸로 발표회를 해? 김상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40명의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장님, 이 제품은 시장 조사 결과. 닥쳐.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김상호가 연단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미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이 여자가 정신이 없네. 회사 망하게 만들 작정이야? 김상호가 미진이 준비한 샘플 제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어요. 유리병이 깨지며 요거트가 사방으로 튀었죠. 사장님, 이건... 미진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짝! 귀가 멍할 정도로 큰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김상호의 손이 미진의 왼쪽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세상이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40명의 직원들은 얼어붙었고 프로젝터 화면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진의 뺨에는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남았어요. 뜨겁게 달아오르는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수치심이었습니다. 40명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맞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죠. 당장 짐 싸서 나가. 넌 해고야. 김상호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미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6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었고 성실하게 일했죠. 사장님, 제가 무슨 잘못을... 인사팀, 당장 이 여자 해고 처리해. 김상호가 전화기를 들어 소리쳤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상호의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미지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개인 물품을 박스에 담았어요. 쌍둥이 아들들이 그려준 그림, 가족사진,
6년간 받은 표창장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옆자리 최수진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미진 씨, 괜찮아요? 하지만 미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박스를 들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회사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의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었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미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6년이야 6년을. 복잡한 2호선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쌍둥이 아들들이 달려왔어요. 엄마, 엄마 왔다. 준호와 준우가 안겼습니다. 미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아이들 앞에선 울 수 없었거든요. 엄마, 얼굴 왜 그래? 아파? 준호가 미진의 붉게 부은 뺨을 보며 물었습니다. 미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문에 부딪혔어. 괜찮아. 남편 정태수가 안쪽 방에서 나왔습니다. 35세의 그는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미진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미진은 아이들을 먼저 재운 후에야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태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 개자식이 감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니, 소용없어. 한빛식품은 중견기업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미진의 목소리엔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태수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현실적인 벽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날 밤 미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김상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날아오는 손, 차갑게 내뱉던 해고, 통보, 그리고 40명 동료들의 회피하는 시선. 모든 게 악몽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평소엔 새벽 6시면 일어나던 사람이 9시가 넘도록 누워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왼쪽 뺨에 멍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손으로 만지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출근했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빈집에 혼자 남은 미지는 막막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지는 3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멍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선글라스까지 써야 했죠. 넷째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진아, 오늘 저녁 집에 들를 수 있니?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시는데. 시아버지 왕대복. 72세의 그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손주들을 무척 아꼈지만 말수가 적었어요. 네, 어머님. 저녁에 들르겠습니다. 미지는 시댁 방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저녁 6시 미지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거실에서 시아버지 왕대복이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왕대복은 172cm의 단정한 체구에 은발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항상 회색 계열의 단정한 옷을 입으셨죠.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미진아, 왔구나. 그런데 왜 마스크를 쓰고 있니? 왕대복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관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진은 당황했어요. 아,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그래. 그럼 마스크 벗어도 괜찮지 않겠니? 우리 가족인데. 왕대복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선글라스도 벗었습니다. 순간 왕대복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평소의 온화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거실의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진 것 같았죠. 누가 그랬니? 왕대복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미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그냥 실수로. 미진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왕대복이 미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지만 단호했어요. 누가 내 며느리를 때렸는지 말해라. 미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사 사장님이, 김상호라는 분이 저를,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왕대복은 조용히 미진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며 기다렸어요. 몇 분간 미진은 울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미진이 말을 이었어요. 신제품 발표회에서 사장님이 술에 취해서 제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해고당했습니다. 40명이 보는 앞에서요. 왕대복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평소 볼 수 없던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빛식품입니다. 강남에 있는. 왕대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채비서 나야. 한빛식품이라는 회사 하나? 식품 제조업체인데. 응, 자료 좀 보내줘. 30분 안에. 전화를 끊고 왕대복이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진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처리할 테니까. 아버님, 그냥 넘어가요. 중견기업이에요. 괜히 문제 크게. 중견기업? 왕대복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미진아, 그 정도는 중견기업도 아니란다. 미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범한 은퇴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골프나 치고 손주들 돌봐주시는 분이었죠. 30분 후 왕대복의 핸드폰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한빛식품에 관한 자료였어요. 기업 정보, 재무제표, 주요 인물 리스트, 거래처 목록까지. 왕대복은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빛식품, 김상호. 그의 눈이 특정 부분에서 멈췄어요. 김상호의 이력서였죠. 왕대복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었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왕대복은 미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진아, 사실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사람이란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대한그룹의 회장이다. 미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그룹. 대한민국 3대 재벌 중 하나였어요. 자산 1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었죠. 아버님이. 대한그룹이요? 표면적으론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지만 실질적으론 내가 그룹 전체를 움직인다.
왕대복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미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소 수수하게 지내시던 시아버지가 10조 재벌의 실소유주라니. 하지만 왕대복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김상호라는 자는. 왕대복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30년 전 내 은인을 배신한 사람이다. 왕대복이 오래된 서재로 미진을 안내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창가에 무거운 참나무 책상 위엔 여러 대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죠. 앉아라. 왕대복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미진이 앉자 그는 오래된 가죽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상자 안엔 30년 전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신문이었어요. 1994년 8월 15일 대한식품 창업주 박정훈 회장 의문의 추락사, 핵심 경영진 김상호 부사장, 신임 대표 취임. 기사 옆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젊은 김상호의 모습이었어요. 지금보다 30kg은 날씬했지만 오만한 표정은 똑같았죠. 이 사람이 김상호다. 30년 전엔 부사장이었지. 왕대복의 목소리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박정훈 회장님, 내 은인이시다. 왕대복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1970년대 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청년이었어. 고아원에서 자랐고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 20살 때 대한식품 공장에 취직했단다. 막노동이었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받는 월급은 3만 원. 그때 박정훈 회장님을 처음 만났지. 회장님은 공장을 자주 둘러보셨어. 직원들 얼굴을 다 기억하셨지. 어느 날 내가 야간 작업 중에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단다. 피가 많이 났어. 병원비가 없어서 그냥 참으려고 했지. 그때 회장님이 직접 나를 병원에 데려가 주셨어. 치료비를 내주시고 한 달간 유급 휴가까지 주셨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대복아, 내가 잘못해서 다친 게 아니야. 회사가 안전관리를 못한 거지. 앞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회사에서 지원해 줄게. 왕대복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울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거였거든. 회장님은 약속을 지키셨어. 나를 야간 대학에 보내주셨고 졸업 후엔 경영기획팀으로 발탁해 주셨지. 10년 후 나는 대한식품의 이사가 됐단다. 회장님은 나를 아들처럼 아껴주셨어. 대복아, 너는 내가 믿는 사람이야. 이 회사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지. 미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과거를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1994년 모든 게 바뀌었단다. 왕대복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상호라는 자가 회장님을 배신한 거야. 김상호는 당시 부사장이었어. 회장님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는 몰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어. 협력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몰래 사용하게 했지. 나는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어. 회장님께 보고하려고 자료를 모았지. 하지만 김상호가 나보다 한 발 빨랐단다. 1994년 8월 14일 밤
회장님이 나를 부르셨어. 대보가,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나는 다음 날 회장님께 김상호의 비리를 보고하려고 했지. 하지만 다음 날 새벽 5시 회장님이 회사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셨단다. 왕대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어. 하지만 나는 알았지. 누군가 회장님을 밀어떨어뜨린 거라는 걸. 회장님은 절대 자살할 뿐이 아니었거든. 그리고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 김상호가 신임 대표로 선출됐지. 나는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어. 이사회 대부분이 김상호 편이었거든. 일주일 후 나는 회사에서 쫓겨났단다. 김상호가 나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어. 물론 거짓이었지. 하지만 증거를 조작해서 나를 몰아냈어. 미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니. 부당한 폭력과 해고. 나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도망쳤어. 1년간 숨어 지내며 증거를 모았지. 그리고 마침내 내 결백을 증명했단다. 하지만 회장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어. 나는 박정훈 회장님의 영전 앞에서 맹세했지. 회장님, 반드시 원수를 갚겠습니다. 김상호를 무너뜨리겠습니다. 왕대복이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후 30년간 나는 조용히 준비했어. 대한그룹을 일으켰고 한빛식품을 서서히 내 소나기에 넣었지. 한빛식품의 주요 거래처 80%가 대한그룹과도 거래하고 있어.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한빛식품을 버릴 수밖에 없지. 그리고 김상호의 비리도 다 파악했어. 유통기한 조작, 원료 원산지 허위 표시, 식품 안전기준 위반. 30년간의 범죄 기록이 모두 내 손에 있단다. 미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30년간 복수를 준비해 왔다니.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아버님, 그럼 이제 그 복수를 시작할 거다. 왕대복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은인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 그리고 이제 내 며느리까지 폭행한 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왕대복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채비서, 작전을 시작해. 한빛식품 관련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겨.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왕대복이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진아, 이제 세상이 바뀔 거다. 일주일 안에 한빛식품은 무너질 테니까. 미진은 시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며 두려움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죠. 아버님,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니까. 왕대복이 미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시 온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미진은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인지. 다음 날 아침, 왕대복은 대한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50층짜리 빌딩이었어요. 최상층 49층이 회장실이었죠. 회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책상 위엔 여러 대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각종 서류가 정돈되어 있었죠. 비서 최민준이 들어왔습니다. 42세의 그는 15년간 왕대복을 보좌해 온 측근이었어요. 회장님, 한빛식품 관련 자료 준비됐습니다.
왕대복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한빛식품 김상호 대표 58세. 1994년 박정훈 회장 사후 대표 취임. 현재 연매출 350억 원 규모. 주요 거래처 대형마트 3사, 편의점 체인 5곳, 온라인 쇼핑몰 10곳. 은행 대출 총 80억 원 하나은행 40억, 신한은행 40억. 주요 협력사 원유 공급 대성축산, 포장재, 한일포장, 물류 동방물류. 왕대복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대성축산, 한일포장, 동방물류. 모두 대한그룹과도 거래하는 곳들이지? 네, 회장님. 세 곳 모두 대한그룹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왕대복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대성축산 대표에게 걸었어요. 김 대표, 나 왕대복이야. 아, 회장님. 무슨 일로? 한빛식품과의 거래를 당장 중단해주게.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이유는 묻지 말게. 대신 그쪽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야. 대한그룹과의 거래 물량을 2배로 늘려주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안으로 한빛식품에 통보하겠습니다. 잘 판단했어. 전화를 끊고 왕대복이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일포장 대표였어요. 박 대표 나야. 왕대복.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한빛식품과의 포장재 계약을 해지해주게. 네. 갑자기요? 대신 대한그룹 계열사 3곳과 신규 계약을 맺어주지. 연간 50억 규모야. 아,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동방물류였어요. 네 번째는 하나은행 지점장이었죠. 1시간 동안 왕대복은 1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한빛식품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거래처, 은행, 협력사, 심지어 대형마트 구매 담당자까지. 최민준 비서가 지켜보며 메모했습니다. 왕대복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새삼 놀라웠어요. 30년간 쌓아온 인맥과 영향력이었죠. 최 비서,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야. 네, 회장님. 한빛식품에 대한 특별위생 점검을 요청해. 30년간 쌓인 위반 사항들이 있을 거야. 유통기한 조작, 원산지 허위 표시, 식품 첨가물 기준 위반. 모두 찾아내게. 알겠습니다. 식약처 담당 과장과 연락하겠습니다. 최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왕대복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30년을 기다렸다. 이제 시작이야. 같은 시각, 한빛식품 본사. 김상호 사장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박미진을 해고한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였어요. 사장님, 대성축산에서 전화 왔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뭐래? 원유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요. 뭐? 갑자기 왜? 김상호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대표 무슨 일이요? 10년간 거래했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공급이 중단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상호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일이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0분 후 한일 포장에서도 똑같은 통보가 왔어요. 포장재 계약을 해지합니다. 1시간 후 동방물류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물류 대행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김상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주요 협력사 3곳이 동시에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이게 우연일 리 없어. 누군가 조종하고 있어. 그날 오후 하나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신용등급 어인데. 최근 협력사 이탈로 경영 리스크가 높아졌습니다. 은행 내부 규정상 대출 연장이 불가합니다. 김상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대출 40억 원이 막히면 회사 자금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직원 월급도 못 줄 판이었죠. 도대체 누가 우릴 조지는 거야? 김상호가 사무실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한빛식품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10% 하락했어요. 거래량도 폭증했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재무팀장이 김상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5% 하락했어요. 김상호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이유로? 협력사 이탈 소식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대량 매도하고 있어요. 한빛식품은 코스닥 상장사였습니다. 주가 폭락은 회사의 신용도 하락을 의미했어요. 은행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신규 투자 유치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화요일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대형마트 3사에서 납품 계약 재검토 통보가 왔어요. 한빛식품의 경영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계약을 일시 중단하겠습니다. 수요일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특별위생점검 통보를 한 거예요. 한빛식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점검반이 방문합니다. 김상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리들이 떠올랐어요. 유통기한 조작, 원산지 허위 표시, 식품 첨가물 기준 위반. 이건 끝났어. 목요일 오전 9시 식약처 점검반 10명이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전 구역 폐쇄합니다. 아무도 출입하지 마십시오. 점검반은 냉장 창고, 생산 라인, 원료 보관소를 샅샅이 뒤졌어요. 오후 3시 점검반장이 김상호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심각한 위반 사항들이 발견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유 500리터, 원산지 허위 표시된 제품 3,000개, 식품 첨가물 기준 초과 제품 1,500개. 이건 오해입니다. 직원들이 실수로. 김상호가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사장님,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내일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김상호는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의 비리가 단 하루 만에 드러난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금요일 저녁 김상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그때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누가 이 시간에 회사로 전화를 하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상호 사장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나이 든 목소리였지만 힘이 있었죠. 누구십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 30년이 지났으니까. 30년? 무슨. 1994년 8월 15일 박정훈 회장님을 기억하나? 순간 김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정훈. 30년 전 자신이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사람. 당신. 누구요? 나는 왕대복이야. 박정훈 회장님의 제자였지. 김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왕대복.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30년 전 함께 일했던 왕대복? 설마. 그래, 바로 나다. 자네가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워 쫓아낸 그 사람. 왕대복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나는 단지 정의를 구현하고 있을 뿐이야. 30년간 숨겨온 자네의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지. 당신이 한빛식품을 무너뜨린 거요? 그래. 단 일주일 만에 자네 회사는 파산 직전이 됐지. 협력사도 끊겼고, 은행 대출도 막혔고, 주가도 폭락했어. 김상호는 분노했습니다. 무슨 권리로 내 회사 권리? 왕대복이 차갑게 웃었어요. 자네는 30년 전 박정훈 회장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나를 횡령범으로 몰아 쫓아냈지. 그리고 30년간 식품 안전을 무시하며 국민의 건강을 해쳤어. 그런 자네가 권리를 말하나? 왕대복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 며느리까지 폭행했지. 며느리? 무슨. 박미진. 자네가 며칠 전에 뺨을 때리고 해고한 그 직원. 그 사람이 내 며느리야. 김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미진이 왕대복의 며느리라니. 대한그룹 회장의 며느리를 자신이 때렸다니. 이제 알겠나? 자네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30년 전 내 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이제 내 가족까지 해친 거야. 나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김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되나? 왕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왕대복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 전 박정훈 회장님도 자네에게 용서를 구했을 거야. 하지만 자네는 그분을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렸지. 내가 왜 자네를 용서해야 하나? 김상호는 울먹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자네는 이미 끝났어. 일주일 후 검찰에 구속될 거야. 30년간의 식품 안전 위반, 횡령, 배임, 폭행까지 최소 15년은 감옥에 갈 거다. 그리고 한빛식품은 파산할 거야. 자네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거란 말이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상호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30년 전의 일이 마침내 자신을 찾아온 거죠. 다음 주 월요일 한빛식품 본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관 20명이 대거 투입됐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사무실로 들이닥쳤죠.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제출하십시오.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상자에 담고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압수했죠. 직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 회사 어떻게 되는 거야? 월급은 받을 수 있을까? 김상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숨겨뒀던 비리들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김상호 대표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김상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디로요? 검찰청입니다. 식품안전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김상호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수갑을 차지 않았지만 사실상 체포나 다름없었죠. 검찰청 조사실. 김상호 앞에 두꺼운 파일이 놓였습니다. 김 대표님, 이 자료들을 보십시오. 검사가 파일을 펼쳤어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유통기한 조작 기록입니다. 총 327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건수는 512건입니다. 김상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협력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내역입니다. 10년간 총 15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으셨네요. 이건 회사 운영 자금으로. 회사 운영 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습니까? 검사가 차갑게 반박했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이겁니다.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1994년 8월 14일 밤에 CCTV 기록입니다. 김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박정훈 회장이 죽은 날, 이 CCTV에는 당신이 박정훈 회장과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당신 혼자 내려오는 모습도요. 검사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그건 김상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거죠. 김상호 씨, 당신은 박정훈 회장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증거 부족으로 자살로 종결됐지만 이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김상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한빛식품 본사에선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대주주들이 모여 김상호 퇴진안을 논의했어요. 김상호 대표의 범죄 행위로 회사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즉각 퇴진시켜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더 이상 그를 대표로 둘 수 없어요. 주주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김상호 퇴진안이 통과됐어요. 화요일 한빛식품 주가는 상한가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30% 폭락한 거예요. 거래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빛식품 완전히 끝났어. 빨리 팔아야 해.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어요. 수요일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금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한빛식품의 신용등급이 급락했습니다. 대출금 80억 원을 즉시 상환하십시오. 한빛식품은 현금이 없었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법정 관리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죠. 목요일 법원에서 한빛식품에 대한 법정 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500명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죠. 금요일 김상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어요. 김상호는 수갑을 차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김 대표님, 박정훈 회장 살해 사실 인정하십니까? 30년간 식품 안전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할 말씀은? 김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오만하게 직원들을 대하던 그가 이제는 초라한 범죄자가 돼 있었죠. 검찰 수사가 깊어지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김상호의 범죄는 식품 안전 위반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수사팀이 한빛식품 공장 지하 창고를 수색하던 중 숨겨진 방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지하 창고 구석, 철제 선반 뒤에 숨겨진 문이 있었어요. 자물쇠로 잠겨 있었죠. 수사관들이 자물쇠를 절단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어요.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 안엔 충격적인 것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수사관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방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3년 전에 만료된 분유가루 200kg, 2년 전에 만료된 설탕 500kg, 1년 전에 만료된 과일 농축액 300리터, 모두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려던 것들이었어요. 이걸로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야? 수사관이 분노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범죄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 한쪽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이중 장부였죠. 정상적인 회계 장부와 별도로 실제 거래 내역을 기록한 비밀 장부가 있었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내역, 유통기한 조작 내역, 원산지, 허위 표시 내역. 모든 범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걸 왜 보관한 거지? 증거가 되는데. 수사관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유를 알게 됐어요. 김상호는 이 자료를 협력사들을 협박하는데 사용했던 거예요. 너희도 공범이야. 감히 나를 배신하면 이 자료를 경찰에 넘긴다. 그렇게 협력사들을 통제해 왔던 거죠. 검찰은 즉시 관련 협력사들을 소환했습니다. 대성축산 대표, 한일포장 대표, 동방물류 대표, 모두 김상호의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대성축산은 유통기한 지난 원유를 한빛식품에 공급했습니다. 대가로 김상호로부터 정상 원유 가격을 받았고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성축산 대표가 변명했습니다. 김상호가 협박했어요. 거부하면 거래를 끊겠다고. 그래도 범죄에 가담한 건 사실입니다. 검사는 냉정했어요. 협력사 대표들도 모두 기소됐죠. 수사가 계속되면서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한빛식품 제품을 먹고 배탈이 났던 소비자들이었어요. 제 아이가 한빛식품 요거트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어요. 병원비만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어요. 저는 한빛식품 우유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왔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대요. 또 다른 피해자가 분노했습니다.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한빛식품이 원인인 줄 몰랐죠. 그저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검찰은 한빛식품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중에 유통된 제품 3,000개를 회수해 검사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제품 중 40%가 식품 안전 기준을 위반했어요. 유통기한 조작, 식품 첨가물 기준 초과, 원산지 허위 표시.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어. 검사가 분노했습니다. 김상호는 단순히 회사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긴 게 아니었어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번 거였죠. 미진은 뉴스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일했던 회사가 이렇게 부패했다니. 6년간 몰랐던 사실들이 드러나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하며 제품을 만들었잖아. 혹시 내가 만든 제품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까? 미진은 자책했습니다. 시아버지 왕대복이 미진을 위로했어요. 미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몰랐던 거야. 김상호가 모든 걸 숨겼던 거지. 하지만 아버님, 저도 그 회사의 일원이었잖아요. 내가 알았다면 막았을 거야. 그렇지? 네. 그럼 됐어. 이제 내가 할 일은 자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거야. 왕대복이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2주 후 검찰은 김상호를 정식 기소했습니다. 죄목은 총 12가지였어요. 식품안전법 위반 327건, 업무상 배임죄, 횡령죄, 원산지 허위 표시, 폭행죄, 살인 혐의. 그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혐의는 박정훈 회장 살해였습니다. 30년 전 사건이 재수사되면서 결정적 증거가 나온 거예요.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피해자 가족들, 언론, 시민단체 모두가 김상호의 처벌을 원했죠. 피고인 김상호는 1994년 8월 14일 밤 박정훈 회장을 회사 옥상으로 유인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피고인의 비리를 문제 삼자 충동적으로 회장님을 옥상 난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박정훈 회장은 15층 높이에서 추락해 즉사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정훈 회장의 유족들이었죠. 살인이야. 살인. 김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직후 CCTV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업 서버에 원본이 남아 있었죠. 검사가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김상호가 박정훈을 밀어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동작은 분명했어요. 두 번째 공판에서는 식품 안전 위반이 다뤄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제 아들이 한빛식품 제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3일간 입원했고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 있어요. 한 어머니가 울먹이며 증언했습니다. 저는 한빛식품 우유를 매일 마셨습니다. 그런데 심한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우유에 허가되지 않은 첨가물이 들어 있었대요. 또 다른 피해자가 분노했죠. 김상호는 증언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어요. 그저 처벌이 두려워 고개를 숙인 것뿐이었죠. 세 번째 공판에서는 박미진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폭행 사건에 대한 증언이었어요. 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신제품 발표회에서 김상호 사장님이 저를 폭행했습니다.
40명의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제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즉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왜 폭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신제품의 원료 출처에 대해 질문했죠. 그랬더니 사장님은 제가 말대꾸한다며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때렸습니다. 미진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어요. 김상호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도했습니다. 증인, 혹시 피고인에게 원한이 있는 건 아닙니까? 원한이요? 네. 시아버지가 대한 그룹 회장이시잖아요. 혹시 시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모함하는 건 아닌가요? 변호사의 질문은 비열했어요. 하지만 미진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40명의 동료들이 모두 목격했어요. 증거 사진도 있습니다. 검사가 미진의 얼굴 사진을 제출했어요. 뺨에 선명한 멍이 있는 사진이었죠.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진이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어요. 네 번째 공판에서는 한빛식품 전현직 직원들이 증언했습니다. 김상호의 폭력과 갑질을 고발한 거예요. 김상호 사장은 자주 직원들을 폭행했습니다. 저도 2번 맞았어요. 한 전직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한 번은 서류에 오타가 있다고 뺨을 때렸습니다. 다른 한 번은 보고가 늦었다고 발로 찼어요. 증언을 들은 방청객들이 분노했죠. 저는 김 사장의 비서였습니다. 그는 매일 협력사 대표들을 협박했어요. 또 다른 증인이 나왔습니다. 리베이트를 안 주면 거래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았어요. 회사 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요. 증언이 계속되면서 김상호의 범죄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30년간 그는 폭력과 협박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거예요. 5번째 공판,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김상호가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였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김상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박정훈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김상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30년간 숨기고 살았잖아.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했죠.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김상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미진 씨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하지만 미진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30년간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순 없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상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살인죄로 징역 20년,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징역 3년, 폭행죄로 징역 1년, 합산하여 징역 29년을 선고합니다. 벌금 50억 원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환호했어요. 잘했어. 마땅한 벌이야.
김상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9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판결이 내려진 후 미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김상호가 처벌받은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죠. 이게 끝일까? 미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김상호는 감옥에 갔지만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한빛식품 제품을 먹고 피해를 본 사람들, 한빛식품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직원들, 그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요? 시아버지 왕대복이 미진을 불렀습니다. 미진아, 내가 요즘 고민이 많은 것 같구나. 네, 아버님. 사실, 미진이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왕대복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진아, 내 마음을 알겠어.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아직이지. 왕대복이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이 있다. 제안이요? 식품안전감시재단을 만들면 어떨까? 피해자들을 돕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거야. 기업들을 감시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재단 말이지. 왕대복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를 내가 맡아줬으면 해. 저요? 미진은 놀랐어요. 그래,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야. 직접 피해를 겪었고 그 고통을 아니까 다른 누구보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니. 미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기도 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결정했어. 왕대복이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의로운 식탁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대한그룹이 100억 원을 출연해 만든 공익재단이었어요. 재단의 목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식품안전사고 피해자 지원. 둘째, 식품기업 감시 및 고발. 셋째, 소비자 권익 보호 교육. 미진은 재단 이사로 첫 출근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직원은 15명 정도였죠. 이사님 환영합니다. 재단 사무국장 이정아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45세의 그녀는 20년간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일한 전문가였어요. 아직 이사님이라고 불리는 게 어색하네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정아가 미진을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상담실이 있었어요. 다른 쪽에는 식품안전자료실도 있었죠. 여기서 피해자들 상담을 합니다. 벌써 50건 이상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많아요? 네. 식품안전사고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참고 살죠. 싸울 방법을 모르니까요.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랬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냥 참고 살았을 거예요. 오후에 첫 상담이 잡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수척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김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느 제품 때문인가요? 한빛식품 요거트입니다. 미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이 그 요거트를 먹고 심한 복통을 호소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식중독이래요. 지금은 회복했지만 평생 장 질환이 남을 수도 있대요. 김태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은 조용히 티슈를 건넸어요. 태준 씨, 괜찮아요. 마음껏 우세요. 몇 분간 김태준은 울었습니다. 미진은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죠.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미진이 말했습니다. 태준 씨, 저도 한빛식품에서 일했어요. 네. 제가 만든 제품이 혹시 태준 씨 딸에게 피해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미안합니다. 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이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김상우가 나쁜 거죠. 김태준이 미진을 위로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태준 씨를 도와드릴게요. 법률 지원도 하고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함께 할게요. 김태준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힘이 됐어요. 그날 이후 미진은 수십 명의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한빛식품 제품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로 고생했고, 어떤 사람은 식중독으로 입원했죠. 어떤 사람은 평생 치료받아야 하는 질환을 얻었습니다. 미진은 그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줬죠. 법률 지원도 하고 의료비도 지원했습니다. 3개월 만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재단의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신청이 들어왔죠. 어느 토요일 오후 미진은 가족들과 공원에 나왔습니다. 쌍둥이 아들 준호와 준우가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 태수가 옆에서 응원하고 있었죠.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느껴.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해. 잘한 선택이었어. 당신 정말 멋져. 2사람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의로운 식탁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피해자 지원은 물론 식품 기업 감시 활동도 시작했죠. 의심스러운 제품을 직접 검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식약처에 고발했습니다. 미진은 재단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한빛식품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죠. 어느 날 미진은 옛 동료 최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미진이. 미진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재취업이 안 되네요.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한빛식품이 망하면서 우리 이력서가 안 좋아졌어요. 다른 회사들이 꺼려 하더라고요. 많은 전직 직원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시아버지 왕대복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한빛식품 전직 직원들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한그룹 계열사에서 채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들은 김상호의 비리를 몰랐어요. 피해자들이에요. 미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왕대복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200명까지 우선 채용하마.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조건이 있어. 식품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해. 이번 일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구나. 미진은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한그룹 채용 소식을 알렸어요. 200명의 전직 직원들이 새 직장을 얻었죠. 최수진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진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우리 함께 일했잖아. 한편 김상호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29년형. 그는 이제 87세가 되어야 출소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미진은 김상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놀라운 결정이었죠. 김상호 사장님께 저는 박미진입니다. 사장님이 저를 폭행하고 해고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처벌받았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사장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준 고통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증오에 매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장님도 감옥에서 진심으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을요. 박미진 올림. 편지를 붙이고 미진은 홀가분했습니다. 증오를 내려놓은 거예요. 시아버지 왕대복도 변화했습니다. 30년간의 복수를 완성한 후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기훈아, 이제 형이 내 원한을 갚았다. 편히 쉬거라. 왕대복은 박정훈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절했어요. 30년간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죠. 회장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1년 후 정의로운 식탁재단은 대한민국 대표 식품안전단체가 됐습니다. 3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도왔고 20개 이상의 식품기업 비리를 고발했어요. 미진은 재단 대표로 승진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사가 아니라 재단 전체를 이끄는 리더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미진은 국회에서 열린 식품안전법 개정 공청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정의로운 식탁 재단 대표 박미진입니다. 1년 전 저는 한빛식품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미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소비자의 건강보다 우선시되어선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식품안전법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을 더 엄격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미진의 제안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공청회가 끝난 후 여러 국회의원이 미진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협력합시다. 미진은 뿌듯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폭행당하고 해고당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죠. 저녁 미진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시댁에 모여 함께 밥을 먹었어요. 미진아, 오늘 국회 공청회 잘했더라. 왕대복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TV로 봤는데 정말 당당하더구나.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용기 덕분이지. 왕대복이 미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쌍둥이 아들 준호와 준우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TV에 나왔어? 우리 엄마 대단해. 그래. 엄마가 조금 대단하지? 남편 태수가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수고했어. 자랑스러워. 고마워, 여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미진은 혼자 산책을 나왔습니다. 11월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1년 전 오늘 그녀는 뺨을 맞고 해고당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을 지켜줄 가족이 있고 함께 싸울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강해. 미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재단 대표가 된 지 한 달이 됐다.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든다. 김상호는 지금 감옥에 있다. 그가 받는 벌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복수에 집착하지 않는다.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온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정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다. 더 많은 피해자를 돕고 더 안전한 식탁을 만들고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미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1년 전의 고통은 이제 힘이 됐습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폭력은 정의로 극복됐습니다. 미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길은 험할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가장 강한 사람은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3년 후 정의로운 식탁 재단은 전국 10개 지부를 둔 대형 단체가 됐습니다. 미지는 이제 40대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죠. 어느 봄날 미지는 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25세의 그녀는 식품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이사님,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미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년 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미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젊은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죠. 미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그날 저녁 미지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왕대복 회장은 이제 75세가 됐어요. 할아버지, 준호와 준우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쌍둥이는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죠. 우리 손주들 잘 지냈니? 왕대복이 두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어요. 미진아, 오늘도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보람 있었어요. 미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왕대복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 전 내 은인 박정훈 회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대복아, 내가 자랑스럽다고. 이제 나도 그 말을 너한테 할 수 있어서 기쁘구나. 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마워할 필요 없어. 당연한 거니까. 그날 밤 미진은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을 도왔다. 25세 젊은 여성이었다. 6년 전 내 모습과 똑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나처럼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하니까. 이제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의를 만들어 간다. 한 사람 한 사람 도우면서. 6년 전
나는 폭행당하고 해고당한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수백 명을 도운 재단 대표가 됐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정의를 향해, 희망을 향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미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모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루하루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미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사람으로.